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두고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를 다시 지배했다. 중국을 굴복시키고 일본을 통제했다. 하지만 그가 단 하나 언급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는 한국과의 회담을 가벼운 협력이라 치부했지만 바로 그 순간 트럼프는 자신도 모르게 미국의 모든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워싱턴이 승리했다고 떠드는 동안 서울은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완승이라 불린 에이펙의 진짜 결과는 미국의 완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경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왜 트럼프가 한국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악관의 고위 에너지 보안 전략가인 아드리안 홀트 박사라고 합니다. 그날 밤 웨스트윙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막 끝났고 모든 화면에는 똑같은 헤드라인이 떠 있었죠. 트럼프, 경주에서의 대승. 분위기는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등을 두드리며 환호했고 국방부 연락관까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아시아 외교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저는 상황실 끝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안도감을 느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홀트 박사님, 제 부관 마라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세요. 일본이 항공우주 부품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열릴 겁니다. 그녀는 성탄절 아침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디지털 특허 제한을 완화했답니다.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선전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다네요.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완벽한 승리죠. 서류상으로는.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중국은 물러섰고 일본은 협력에 손을 내밀었죠. 세계가 다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웃었고 참모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쿄가 인공지능 공동연구 자금까지 약속했다네요. 베이징은 민간용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했답니다.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외교술 덕분이에요. 모든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께 찍소리도 못하고 이권을 퍼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장이 미국의 압도적 승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오직 한 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 회담 부분에 적힌 한 문장. 핵추진 잠수함 승인. 저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라. 이게 합법 검토를 거쳤나?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줄이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그녀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굳었습니다. 이건 원래 초안에 없던 문장이에요. 미국 관련 부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독단적인 결정이죠. 그가 대체 왜 이런 즉흥적인 결정을 했던 걸까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단 한 줄이 조용히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늦은 밤, 기자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저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여전히 대통령의 미소가 떠 있었죠.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로봇 산업, 중국의 시장, 그리고 아세안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손에 넣으셨어요. 마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완벽한 외교적 승리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세계 대륙이 전부 우리 편이 됐는데요.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 번에 모든 테이블에서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왜 단 하나의 패배도 인정하지 않고 있냐 이겁니다.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혹시 한국?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회담이 유독 길었잖아요. 1시간 30분이나 걸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나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3분 만에 회담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은 전례 없는 긴 시간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문장을 다시 바라봤죠. 핵추진 잠수함 승인, 그건 단순한 무역 조항이 아니라 전략의 균형을 바꿀 한 줄짜리 지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이 저를 오벌 오피스로 불렀습니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아드리안, 내가 시진핑한테 반도체 협력 얘기 꺼냈을 때 표정을 봤어야 해. 일본 총리는 아예 그들의 로봇 산업을 전체를 들고 왔다니까. 내게 찍소리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일본이 우리 위성 부품을 조립하게 될 거야. 그것도 사실상 공짜로 말이지. 대단한 성과입니다, 카카. 그는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근데 자네는 그다지 기뻐 보이질 않네. 한국 회담 관련 승인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거 말이지. 별거 아니야. 단순한 인센티브야. 그들이 직접 만들게 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거야. 존경하는 카카, 그 인센티브가 태평양의 질서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드리안. 이건 일자리 창출이야. 조선소가 돌아오고 한국은 우리 편에 남고 모두가 이익을 보지. 정말 모두가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가 이익을 보겠지. 그는 다시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나간 뒤 마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도된 일일 겁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죠. 무슨 나비효과로 작용할지 말입니다. 자정이 넘어도 저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환풍기 소리만 남아 있었죠. 저는 다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문장은 단순한 승인서가 아니라 다가올 세기의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라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의 승자는 미국이 아닙니다. 네. 저는 벽에 걸린 미국의 국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가진 승리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절대 소리치며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문장 하나, 무심한 서명 하나로 조용히 방향을 바꾸죠. 그리고 바로 그 90분 동안 역사는 새로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루즈벨트 룸의 문이 쇳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체스 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커피 냄새와 계산된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홀트 박사님,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 헨슬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핵 추진 승인 건 말입니다. 그건 자선행위 아닙니다. 그건 우정으로 포장된 함정이에요. 전부 각하의 천재적인 전략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함정이라니요. 그는 얇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핵 추진을 허락했지만 모든 이익은 미국이 가져갑니다. 그들이 배를 짓지만 수익은 우리가 가져가죠. 모든 나사, 모든 부품, 모든 훈련 계약, 전부 미국 겁니다. 한 푼 쓰지 않고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린 그냥 파티를 즐기고 미국이 자신들을 위해 자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한국인들을 보며 와인이나 마시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보좌관 로라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원자로 부품, 훈련 프로그램, 심지어 우라늄까지 판매할 겁니다. 언론은 협력이라고 부르겠지만 본질은 종속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 평생 돈을 내게 될 겁니다. 즉,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노예가 된 셈이죠.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확장된 공장입니다. 제가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결국 한국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론 미국이 이익을 보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헨슬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협력을 통한 억제, 세련된 전략이죠. 그는 전략적 의존성 상쇄라고 적힌 폴더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우리 낡은 원자로 기술을 흡수하면 우리는 그걸 다시 미국 브랜드로 라이선스할 겁니다. 그들은 너무 깊이 얽혀 있어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의 기술에 인생을 걸고 계시네요. 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이 아직 우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로라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우리가 필요합니다.
추진 제어 알고리즘은 우리밖에 못 만들어요.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작고 효율적인 방식으로요. 저는 얇은 서류 하나를 밀어냈습니다. 이건 울산해군연구소 보고서입니다. 미세원자로 논리를 기반으로 한 폐쇄형 추진 제어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특허도 필요 없고 미국 기술보다 빠릅니다. 즉, 당신들은 한국이라는 호랑이의 날개를 달아준 꼴이고 한국은 절대로 우리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헨슬리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겐 그런 역량이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세계 고효율 LNG 운반선의 40%를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죠. 심지어 조선소 오차율은 0.1% 미만이에요. 그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정밀함의 정의입니다. 로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라늄은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카자흐스탄과 20년 장기 연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농축 장비는 이제 컨테이너 크기예요. AI가 제어하고 언제 어디서든 가동 가능합니다. 제재? 불가능하죠. 찾을 수도 없으니까요.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헨슬리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들이 효율적이라고 쳐요. 그래서 뭐죠? 미국은 여전히 브랜드와 수출 권리를 쥐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는 이야기는 우리 거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야기로 배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기술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은 매년 쌓이지만 우리의 기술은 녹슬고 있죠. 혁신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기술은 한국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로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실수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길 게임에 돈을 건 거죠.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이 미국의 힘을 빌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의 신뢰를 빌린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모든 프로젝트는 그들의 납기, 그들의 엔지니어, 그들의 품질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의존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죠? 당신들이 계산한 미국의 모든 이익, 즉 한국을 이용해서 미국이 이익을 보는 구조는 이제 고스란히 한국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들이 직접 만들었죠. 이걸 어떻게 되돌려 놓을 건가요? 헨슬리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군요. 저는 단지 실력을 존중할 뿐입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개발했고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죠. 부안보좌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홀트 박사. 제가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조는 이미 거꾸로 돼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더 의존하게 될 겁니다. 한국을 쥐어짜기 위해 머리를 꽤나 싸맨 모양인데 애초에 한국은 당신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한번 깜빡였고 회의실 바닥에 미국 대통령 문장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걸 협력이라 부르고 싶으면 부르세요.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겠죠. 미국은 위대함을 외주화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구석에 몰아넣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거대한 문을 열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거친 뒤 회의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모든 부서를 건너뛰었어요. 로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철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에너지부 검토도 없고 국방부 메모도 없고 국무부 승인도 없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만 있었죠. 에어포스원에서 승인한다. 그게 전부예요. 그녀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홀트 박사님, 당신은 대통령과 함께 일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서둘러 결정한 거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이들이 서로 다른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거야. 헨슬리가 말했습니다. 선거 전에 한 방 터뜨릴 업적이 필요하니까. 지지율을 위해서. 또 다른 보좌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공포겠지. 러시아가 또 우라늄 농축 시장을 흔들잖아요.
지난 분기 가격이 20% 올랐어요. 적대국에게 가장 중요한 공급망을 의존할 수는 없죠. 그제서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뭔데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린 연료가 부족합니다. 돈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미국의 농축시설은 너무 오래됐어요. 생산량 10% 늘리는데 4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1년이면 됩니다. 부안보좌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농축을 한국에 외주 주기 위해서 한국의 핵 무장을 허가했다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생존을 외주 주고 있는 거예요. 로라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미국이 한국 없으면 생존을 못한다고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한국이야말로 평생을 미국의 우산 아래 살아왔잖아요. 그래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원전 부품의 절반이 부산에서 오죠? 왜 태평양 전력망 케이블은 한국 기업이 설치했을까요? 미국 기업은 품질 검사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알아요. 우린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속도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헨슬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사는 거군요. 정확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가해준 것은 한국을 평행선으로 만들기 위한 숨은 전략인 겁니다. 전략적 동맹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미국 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연료와 부품을 한국이 대신 만듭니다. 겉으론 자주국가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한국은 미국의 숨통이에요. 로라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결국 또 지렛대군요. 우리가 만들게 하고 주도권은 우리가 쥔다. 아니요.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젠 아닙니다. 우린 이미 이야기를 잃었어요. 먹여주는 손을 통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핵 무장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공급망이 이미 동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한국의 원자로는 미국의 것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국제안전 기준도 충족합니다. 우리는 1995년 이후로 한 번도 그 기준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을 능가한 게 아니라 물리와 일정에 항복한 겁니다. 헨슬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공개적으로 발표했죠? 숨길 수도 있었잖아요. 시장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힘을 가장하면 시장이 안심하거든요. 협력으로 포장하면 리더십처럼 보이죠. 지금 전 세계 반응을 좀 보세요. 한국이 핵 추진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해서 난리를 치는 국가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전부 절대 강자인 트럼프가 목적이 있어서 한국에 그러한 허가를 준 것으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 항복을 전략으로 포장한 겁니다. 한국만 이익을 보는 거죠. 전 세계적인 반발 없이 한국은 착하고 깨끗한 이미지만 챙기면서 조용히 핵 개발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이미지는 전부 트럼프가 뒤집어 쓰겠죠. 로라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말은 우리가 약하다는 거군요. 제가 그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은 한국의 용접 알고리즘 없이는 출항조차 못합니다. 해군 드론엔 한국산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고 미사일 냉각 밸브도 한국 제품이에요.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순수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남아있긴 합니까? 전부 한국이 만들고 미국이 하는 일이라곤 그냥 메이드 인 아메리카 스티커를 붙이는 역할만 맡았을 뿐이죠. 그게 지금은 미국이 강하니까 통하겠지만 이젠 한국이 궤도에 진입하면 미국은 스티커를 붙이는 역할마저 못한 채 패권을 잃고 궤도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핵 무장 허용이 되겠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안보좌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핵무장국이 되면 정당성은 우리한테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이젠 아닙니다.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20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필수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들이 핵을 갖게 되면 고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받게 될 겁니다. 왜냐면 세상이 이미 그들의 기술을 사고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당신들은 이걸 대담한 리더십이라 부르겠죠. 제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조용한 항복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부상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이미 현실을 인정했을 뿐이죠. 로라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군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었죠. 그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로보다 한국의 원자로를 더 필요로 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대통령 문양의 햇빛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방금 미래를 허가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주소는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멈춘 듯 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길을 내준 게 아닙니다. 그저 이미 끝난 경주를 뒤늦게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메모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문 모든 해견류 이송은 미국의 감독하에 진행된다.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죠. 저는 문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조항들, 하나같이 감독을 보장한다는 명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헨슬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승리감이 가득하더군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우라늄 1g도 옮기지 못하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물론이죠. 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7비조항은 우리가 검사권을 가지게 하고 9시조항은 모든 원자로 운송을 우리 방위 서버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조항,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그들이 원자로 데이터를 우리 위성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그들은 협력이라 믿지만 실상은 통제죠. 저는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통제라기보단 환상 같군요. 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11A 조항, 에너지 운영의 비상 연속성 보장이라는 문장요. 위기 대응을 이유로 한국이 완전한 국내 처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로라가 옆에서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비상용 문구일 뿐이에요. 아니요.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건 태평양만큼 큰 허점입니다. 헨슬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처리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이미 우리가 다 막아놨습니다. 막았다고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대를 가둔다고 문을 잠가봤자 그들이 이미 지하 터널을 만들어뒀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저는 또 다른 폴더를 밀어주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7년 동안 모듈형 재처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해외 반출 없이도 원전용 연료를 정제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그걸 민간 시설 내에서 합법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 감시하에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분석팀이 놓쳤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원심분리기를 찾고 있었지만 한국은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인공지능이 동위원소 순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낭비율을 60% 줄였어요. 그들은 그걸 스마트 정제라고 부릅니다. 로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제약 조항이 오히려 그들에게 국내 처리 허가를 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는 세 장을 만들었지만 열쇠가 누구 손에 있는지 잊은 거죠. 헨슬리가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강화하죠. 분기별 감사를 의무화하면 됩니다. 해보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 감사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삼성 디펜스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울, 대전, 제주에 있죠. 모든 정보는 한국의 암호화망을 통과합니다.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당하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한국이 계획해둔 판이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로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안전장치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셈이네요.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묶으려던 안전망 하나하나가 확장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감시선은 데이터선이 되었고 우리는 그들의 네트워크 일부가 됐죠. 헨슬리가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출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 허가 없이는 아무 시스템도 팔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예전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은 영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독자 인증을 받았어요. 미국 부품 하나 없이요. 비용은 절반, 효율은 40% 높습니다. 승인은 이미 미국이 아닌 시장이 내린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를 접었습니다. 트럼프는 통제가 곧 지배라고 믿었죠. 하지만 통제는 역량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낡은 기술로는 미래를 묶어둘 수 없어요. 우리는 1970년대 코드를 쓰며 그들은 차세대 원자로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세는 진작에 기울여졌다는 말입니다. 로라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죠.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목줄은 그들의 목에 있던 게 아니라 우리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한반도 위성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산의 항만, 거대한 조선소, 밤하늘처럼 빛나는 크레인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가뒀다고 믿습니다.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그들은 자유롭게 걷고 있고 우리가 그 문 앞에 서 있을 뿐이죠. 다음 날 도착한 버지니아 해군 에너지 연구소의 복도는 금속 냄새와 먼지로 가득하더군요. 두꺼운 유리 뒤에서는 낡은 원자로들이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제어 패널의 불빛은 마치 지난 세기의 잔재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헨슬리가 팔짱을 낀 채 제 옆을 걸었습니다. 직접 보면 알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토타입은 모든 비판을 잠재울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지난 10년간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자 버스만한 크기의 거대한 원자로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두꺼운 배관들이 뱀처럼 얽혀 있었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수석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콘솔을 두드렸습니다. 30메가와트입니다. 완벽히 안정적이에요.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쓰였던 동일한 설계죠. 그건 1992년 설계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작동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헨슬리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 했죠? 선택이 아닙니다. 이용한 겁니다. 저는 녹슨 패널 위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의 원자로는 절반의 연료로 2배 오래 작동하죠? 그건 마케팅이죠. 아니요. 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수학입니다.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마이크로 모듈형 코어는 열효율이 47%입니다. 우리의 최대효율은 22%에 불과하죠. 그들은 9개월 만에 완전한 가동 상태에 도달하지만 우리는 42개월이 걸립니다. 그들의 냉각 시스템은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조선소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과대 설계한 걸 축소 혁신으로 바꿨습니다. 헨슬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성 면에선 선두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근 4개의 미국 원자로 프로토타입은 900도에서 열안정성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실험은 1400도까지 버텼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멈출 수 없으니까 계속한 겁니다.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예산, 정치, 그리고 지원이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헨슬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존경이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존경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원자로는 소형화되어 단 한 대의 보급선으로 잠수함 전단 전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아직 1978년에 깐 전력선을 수리하면서 버티고 있죠. 그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일본도 제조 강국이잖아요. 일본은 20년 전부터 안전한 범위 안에서만 혁신합니다. 제가 끊었습니다. 한국은 부서질 때까지 시도하죠.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또 다른 도표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연구 프로토타입 주기는 평균 11개월입니다. 우리는 47개월이 걸립니다. 그들의 군수용 합금 불량률은 0.2%, 우리는 1.8%예요. 100개의 부품 중 99개가 한 번에 통과되지만 우리는 82개밖에 안 됩니다. 헨슬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봐야 효율적일 뿐이죠. 그게 뭐 대단합니까? 효율이 바로 전쟁의 승리입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죠. 한국의 조선소는 우리보다 3배 빠르고 트럼프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맹을 건설할 수 없으니 외주로 돌린 거죠. 엔지니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꿈꿔서 선도했지만 그들은 작게 완성해서 앞서갑니다. 그의 말은 고백처럼 공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관찰창 너머 느리게 맥동하는 낡은 원자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낀 날 혁신을 멈췄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 나아간 겁니다. 헨슬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결국 한국만이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추진 코어는 낡은 설계도나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사, 코드 한 줄, 냉각 채널 하나까지 전부 스스로 만들었죠. 그건 기술이 아니라 독립을 금속으로 구현한 겁니다. 그제야 그의 얼굴에 서서히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동맹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제 단 하나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죠. 뒤편의 낡은 원자로가 낮게 울렸습니다.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듯이요. 저는 문을 향해 걸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합리화하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그날 아침 백악관 오벌룸 브리핑은 정책 회의라기보다 주식 파티에 가까웠습니다. 스크린에는 빨강과 초록이 번쩍였고 트럼프의 한 고문이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헬리오스 리액터 주가가 40%나 올랐습니다. 미국 에너지가 돌아왔어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심지어 재무장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이 우리를 다시 믿고 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장은 애국심이 아니라 이익을 믿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헨슬리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능가했어요. 그들이 만들고 우리가 판다. 결국 박사님의 의심은 기우일 뿐이었어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스크린 하단을 흐르는 주식 코드들이었죠.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것은 헬리오스나 웨스트코어 같은 미국 원자로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한일 시스템즈 USA, 대성 파워텍 글로벌, 뉴로코어 아날리스틱스 모두 한국계 자회사들이었고 조용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가 랠리가 이상하게 이중 언어로 보이네요. 로라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단순 하청업체잖아요. 정말요? 제가 재무부 데이터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 하청업체들이 지난 48시간 동안 헬리오스 부품 계약의 78%를 가져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헨슬리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계약업체일 뿐입니다. 설계와 특허는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저는 노트북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특허는 지난달에 재등록되었습니다. 기술협정 구조에 이중 등록 조항이 있었죠. 그리고 디지털 제어 시스템 특허를 처리한 곳은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입니다. 델라웨어 법인 아래에서요. 로라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럼 제어 코드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인증을 빨리 따기 위해 한국의 AI 안전 소프트웨어를 썼습니다. 덕분에 일정은 앞당겨졌지만 그 알고리즘의 소유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재무부 애널리스트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수익 흐름이 결국에는 동쪽으로 향하죠.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미국 선박이 한 척 출항할 때마다 로열티는 부산과 판교로 흘러갑니다. 메이드 인 USA가 찍힌 제품 하나가 한국에 2번의 수익을 안겨주는 셈이죠. 하드웨어와 코드, 2번 말입니다. 헨슬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원자력 부활을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활이란 게 DNA가 남의 것이라면 좀 복잡하죠. 애널리스트가 전 세계 공급망 지도를 띄웠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파란 선들이 혈관처럼 보였습니다. 2분기쯤이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조선소들은 완전히 한국산 원자로 설계로 움직이는 선박을 조립하게 됩니다.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냉각 시스템부터 신경영 제어 AI까지 모든 핵심 부품이 한국산이죠. 로라가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럼 주가 상승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의미는 있죠. 제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선 이제 미국의 최고 투자처는 한국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의미니까요. 헨슬리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법은 국방 인프라에서 외국 지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국방 기술이 아니라 상업 기술로 분류됐습니다. 즉, 한국은 제도를 뚫은 게 아니라 정의를 바꾼 겁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내각이 아무리 한국의 핵 무장 허용을 합리화해도 모든 지표를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고 트럼프의 축배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고위 관료 회의에서 펜타곤 회의실은 차갑고 정적했습니다. 벽면에는 성조기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비밀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한미 핵 협력 기술 의존성 평가 보고서.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기 속에는 묵직한 불안이 흘렀습니다. 매튜스 장군이 침묵을 깼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처진 게 아닙니다, 장군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의 연기처럼 떠돌았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방기술은 같은 특허를 재탕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GE, 록히드, 이 세 이름은 늘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걸 현대화라 불렀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복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장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과장이군요. 과장일까요? 제가 클릭하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이 등록한 새로운 원자로 특허는 312건입니다. 한국은 2870건을 등록했죠. 9배 차이입니다. 그중 72%가 실제 상용화됐습니다. 우리는 18%에 불과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실로 맞섰죠. 공식 보고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적은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을 합법화한 이유는 미국의 기술적 의존을 전략으로 포장하기 위해서였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매튜스 장군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한국을 강화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통제하려 했죠. 잠시 멈춘 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완벽히 역전되었습니다.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2030년 세계 핵 에너지 수출 수지 예측 한국 플러스 1조 2천억 달러, 미국 마이너스 3,400억 달러. 그는 미국의 핵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최초의 한국 주도 핵 동맹을 만들어버린 셈이죠. 한참모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통제권은 완전히 넘어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소형 원자로 시장의 63%를 장악했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핀란드, 그리고 우리 해군까지 한국 기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튜스 장군이 턱을 굳혔습니다. 그럼 의회엔 뭐라고 보고해야 하죠? 진실을 말하십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관료주의 아래에서 혁신을 시도했고 그들은 압박 속에서 혁신을 성취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서류를 닫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요구할 순 없습니다. 그들은 훔친 게 아니라 우리가 멈춘 곳에서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사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우리의 성공을 훔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놓친 미래를 그들이 완성한 것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말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희미했지만 제 스크린 속 서울의 시장 지표는 밝고 오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 계획이 성공했다고 기록하겠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은 그 성공이 누구의 것인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